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혜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의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열흘 전 한 식사 자리 이후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장 의원은 고심 끝에 젠더인권본부장에게 사실을 알렸고 이후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건데요. 어느 정당보다 성평등 문제에 앞장서 왔던 정의당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이 더욱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장혜영 의원은 입장문 가운데 한 군절이 인상적인데요. 누구든 동료 시민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데 실패하는 순간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남성들조차 왜 번번이 눈앞의 여성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것에 이토록 처참히 실패하는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 네, 장 의원만이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하나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1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전국 택배노조 대구 경북지부 김광석 지부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주실 얘기는 경기 선행지수 얘기잖아요. 예. 근데 먼저 이 경기 선행지수 이게 뭔가요? 우리가 이제 경기를 파악하는 여러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선행자라는 말이 들어가듯이 선행이라는 게 앞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보다 앞에 가는 지표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가 같은 경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주가는 선반영된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반영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뭐 호재가 있으면 미리 반영이 돼서 뭐 가격이 오르거나 이렇게 미리 반영이 된다, 선행된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이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기 전에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라든가 나빠지는데 이제 그러니까 관련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 경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파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은다고 할 때 아파트를 이제 건설할 때는 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고용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좀 돌게 되지만은 네. 그 건설을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기 이전부터 이전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는 그 시공 이제 저거를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확정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몇천 호를 짓겠다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잡힐 게 아닙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설 이제 그 계약을 이제 그러니까 따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설 수주액이라고 하거든요. 네. 건설을 수주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직 그러니까 집행은 된 건 아니잖아요. 계획만 근데 있는 이제 거죠. 그게 네. 이제 그러니까 어느 일정 시점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집행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건설 수주액 같은 경우가 이제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되면 물론 수주액이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 계획이 있는 거면 뭐 맞는 거니까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는 그렇죠. 지수다. 그렇죠. 이건 그럼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7개 지표를 이제 대표적인 7개 지표를요. 네. 하는데 뭐 그래서
기업들 입장 속에서는 재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재고가 이제 물건이 많이 팔리게 되면 재고가 줄어들게 될 거고, 네. 그렇죠? 만약에 별로 주문이 없으면 이제 재고가 쌓일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재고 지표 같은 경우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출과 관련해서도요. 네. 뭐 이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막 이제 수출이 잘 되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는 그러면 수출 가격이 이제 수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면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수출 상품의 물가하고 수입 상품의 물가하고 그 비율을 봤을 때 그게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한다 이거죠. 네, 수입보다 수출이 늘어나면 네. 그렇죠, 예, 그런 거라든가 아니 아까 뭐 주가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네. 심지어 금리 같은 경우도요.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하고 차이를 이제 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는 장기적인 경제 상황을 되게 반영하는 거잖아요. 자금의 수요를요. 네. 그러니까 장기에 그러니까는 자금 수요가 좋다면은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 올라갈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장기 금리가 올라갈 될 겁니다. 지금 단기 금리는 그러니까 지금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지표들을 7개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가중 평균 내 가지고 네. 해가지고 이제 장기 평균을 이제 냅니다. OECD에서는 대개 한 2005년도부터 한 2020년까지 한 15년간에 걸쳐서 평균값을 계산을 해요. 이 7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균값을 낸다고요? 예, 이 7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 계산을 합니다. 이걸 이제 100, 전체를 100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네. 7가지 지표를 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해에는 그러니까 100 밑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해는 100보다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100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100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 아까 얘기했듯이 OECD에서는 2005년부터 2020년에 한 15년 기간에 있어서 네. 그 값들의 그러니까 평균값입니다. 아, 네. 그 평균값을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부침이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균형 상태 수렴을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0이면은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100인 거죠. 그렇죠. 예. 100보다 낮아지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좋은 걸로 거죠. 보는 거고 100보다 네, 경기가 안 높으면 좋아질 걸로 보는 거죠. 그럼 평균보다 100이 넘으면 좀 경기가 좋아질 걸로 예상하면 그렇죠. 되겠군요. 예. 이 OECD에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예. 네, 이 경기 선행지수가 어제 발표된 것 같은데 이건 그러면 뭐 어느 기간마다 한 번씩 발표가 되는 거죠? 지금 매달 발표를 합니다. 아, 그럼 1년에 12번 발표를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매달 발표하는데 네. 이제 엊그저께 발표한 거는 이제 12월 달까지 지난해 12월까지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1년을 이제 결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우리나라 예, 코로나- 상황이 어떤가요? 코로나가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진행됐었잖아요. 네, 이제 1년이 그렇죠? 됐죠. 네. 예. 그러니까 12달 동안에 우리나라만 이 OECD가 조사한 데서 발표한 나라가 32개 국가인데요. 네. 예, 우리나라만 한 번도 그러니까 떨어진 적이 없어요. 1월 달 기준에서. 100, 뭐 한 번도, 그러니까 평균 아니, 100보다요? 그러니까 출발은 100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99.1에서 지난해 2019년 11월 달부터 99.1이었었어요. 아, 네. 근데 지난해 1월 달에도 99.1이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대개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코로나가 악화된 게 중국이었잖아요. 그랬죠. 중국은 2월 달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터지니까 경기가 안 그렇죠.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됐겠죠.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본격화돼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1월 달에 99.3으로 우리보다 조금 좀 괜찮았었어요. 네. 우리가 99.1이었었으니까요. 네. 근데 우리는 4월 달에도 그냥 99.1로 가는데 미국은 92.3으로요. 7%나 떨어집니다. 되게 많이 떨어졌죠. 엄청 많이 미국이나 근데 사실 봤을 때 우리나라도 코로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발생을 예. 했고 그런데 99.1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K 방역의 효과입니다. 지난해 경제 네. 지표를 결정한 것은 방역의 효과였었어요. 네. 우리가 지난해 내내 얘기했던 것이 성장률에서 다들 마이너스 기록했지만 우리나라가 선방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랬죠. 그게 이제 여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이제 그 독일 같은 나라도 보게 되면은 미국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유럽 같은 7보다도 더요. 네. 예, 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4월 달이면 2분기거든요. 2분기 시작한 달이거든요. 네.
2분기 때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이제 그러니까 OECD에서 마이너스 기록했지만 OECD에서 1등을 했었어요. 다른 나라가 그- 더 많이 떨어져서요. 예. 어, 그러니까 1등을 하는데 그 당시 수출이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는 수출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마이너스 한 24 내지 마이너스 25%씩 추락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내수가 이제 그러니까 방어를 해줬습니다. 수출이 떨어지는 만큼 내수가 단단하게 유지를 해줘서 예. 그 이- 당시 내수가 이제 뭐냐면은 소위 재난지원금 이제 이게 상당히 효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4월 달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 또 이제 저걸 주고 5월 달엔 전 국민한테 줬었거든요. 5월 달부터는요. 네, 그랬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방어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막 봉쇄하고 자체 격리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네, 그 그렇긴 당시에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쓰기라든가 이렇게 거리두기 이런 건 했었어도 네. 그러니까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시민들이 그러니까는 참여하고 협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지.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는 뭐 꼭 필요한 거 이해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는 예출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충격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했던 거죠. 아예 문 닫은 유럽에 비해서 K 방역의 효과가 내수는 돌게 하면서 방역은 지켰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역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기에 강하다는 얘기를 흔히 하고 그러는데 네. 진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나타나는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이 현상이고요.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경제가 곤두박질 치니까는 경제를 이제 다시 이제 그 재개시키게 합니다. 경제 활동을요. 네.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해요. 유럽이나 유럽이나 미국 네. 이런 나라들 다요. 네. 반등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같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데 이제 반등을 하다 보니까는 네. 올해 12월 달까지 우리나라가 제일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4월 이후로는 K 방역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예. 다른 나라가 성장을 할 때는 그 돈을 좀 풀어서 그렇게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는 하반기에 이제 괜찮아졌던 가장 커다란 요인은요. 네. 가장 커다란 요인은 수출이었었습니다. 그때는 줄어들었던 수출이 다시 올라갔군요. 살아나니까요. 예. 다른 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출로 내수 경기가 조금 안 좋아져도 또 수출로 그거를 방어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좀 달라진 게요. 네. 우리가 이제 K 방역이 인기를 얻으면서 과거하고 2019년까지 하고 달라진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선전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바람직한 건데요. 주로 네. 뭐냐면 바이오 헬스라든가 진단 키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농산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매력이 이제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수출 상품의 가격도 굉장히 단가가 올라가집니다. 과거에는 싸게 팔았는데 덤핑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다 받고 워낙 수요가 높다 보니까요. 이것도 그럼 어떻게 보면 K 방역의 효과라고도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도 그 방역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러니까 방역이 굉장히 가장 1등 공신이었습니다. 경제를 그나마 이렇게 선방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선행 지수를 보니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국민으로서는 K 방역 뭐 얘기는 많이 들렸지만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체감할 수가 없어서 왜 K 방역 뭐 잘하고 있지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경기 선행 지수를 보니까 확 나타나긴 하네요. 더군다나 우리가 흔히 뭐 일부 사람들은 좀 부러워하는 북유럽 복지 국가들 있잖아요.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지난해 1월 달에 98.8로 시작해요. 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는 1년 이제 마감한 수에서 99.4로 한 0.6% 정도 증가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얼마가 증가했냐면요. 99.1에서 101.5로 101.5로 한 2.4%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에 비해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아직 100을 못 넘었어요. 아직도요. 지금도. 예. 하긴 뭐 이게 어제 발표 난 거니까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는 되게들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경제가 네. 정상화되는데 우리는 지난해 8월 달부터 100이 계속 넘었습니다. 8월부터 계속해서 100이 넘었었어요. 그때 이후로 10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고요. 없습니다. 그럼 네, 경기가 계속 올라갔어요. 좋아질 걸로 전망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되게 6개월 내지 9개월 이후를 반영하는 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게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추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다른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런 변수만 없다면은 향후가 6개월 내지 9개월 이후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정도는 그러니까는 그래도 괜찮게 간다는 얘기죠. 6개월 뭐 이후에 경기를 미리 지금 선행하는 거니까 예. 앞으로 경기가 어쨌든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선행 지수가 평가가 되는 게 산출되는 게 그중에서 하나 코스피 지수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올라간 게 뭐 코스피가 요즘에 워낙에 상승을 해서 그 덕분이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금융과 실물의 괴리가 큰 것도 있어서 좋아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코스피 주가라는 게요. 네. 사실 나머지 6개 지표가 좋아야지만이 주가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코스피만 올라갈 수는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야지 이게 반영되는 거지. 나빠질 건데도 주식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아질 그렇죠?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주식이 오르니까요. 그리고 네. 실제로 지난 1년치 코스피를 보게 되면요. 8월 달까지는 별로 안 올랐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확 떨어져서 올라가는데 예, 올라가도 그러니까 네. 거의 2월 달 수준에서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8월 이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급상승했죠. 그런 네. 점에서 코스피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 예. 4월부터 우리는 어쨌든 그 올라가기 99.1에서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코스피 영향이 컸더라면 그 전에는 예. 떨어졌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떤 뭐 변수가 있을지 예상하기 힘들다라고도 하셨잖아요. 앞으로의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도 1년 내내 그러니까 이 방역하고 싸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일부에서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토착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질병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거다. 우리 흔히 감기처럼요. 네. 예? 이렇게 살 거다.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쉽게 이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그냥 코로나는 같이 안고 살아가는 질병 그렇죠. 정도로. 네. 예.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백신 접종도 올 1년은 꼬박 가야지만이 그래도 빨라야 이게 이제 완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올해도 결국은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지표일 수밖에 없고 그 상황 속에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적응은 해가고 있지만은 여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변이 지금 바이러스도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니까 치명률이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게 많이 나타난다면 그것도 이제 끔찍한 재앙이죠. 이제 그런 변수만 안 나타나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를 하더라도 기존에 개발한 백신에 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해서 멈춘다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경제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더 악화가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K 방역 안에 들어오면 경기가 지금처럼 계속 선행지수도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질 걸로 전망이 되겠지만 변이 네. 바이러스 같이 K 방역 외에 K 방역으로 어떻게 좀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 터진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기 선행지수도 어떻게 보면 평균 값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K자 형태로 양극화가 더 커졌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럼 반영이 안 된 거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GDP 같은 많이 평상시에 듣는 GDP라는 것도요. 한 나라 전체의 그러니까 평균값이거든요. 네. 근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심하지요. 국민들마다요. 소득의 증가율도 그러니까 다 차이가 있듯이 네. 경기도 이것도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이걸 이제 우리가 선행지수로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 편차가 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사실 솔직히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거리두기 2.5 이렇게 수도권 같은 경우라든가 많은 지역들이 하다 보니까는 강제로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서울 같은 데는 보게 되면 주요 상권들 명동이라든가 뭐 이대 앞이라든가 홍대 앞 이런 데도 우리가 상권들이 막 붕괴 직전입니다. 나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폐점한 데도 많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담동에 그러니까는 뭐 명품 가방 파는 데라든가 로데오 거리라든가 압구정동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호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또 호황이죠. 여행 못 간다고 예. 해서 그 돈으로 또 뭐 비싼 사치품들 사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줄 서서까지 이제 소비하고 앉아 있고요. 네. 이제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이 업종별로 지역별로 계층별로 굉장한 차이가 이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통계청 저 자료를 가지고 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2분기만 빼놓고 1분기하고 3분기는 4분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네. 1분기하고 3분기는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양극화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벌어졌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상위 20%하고 하위 20% 소득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네. 상위 20%가 하위 20% 몇 배냐 하는 거예요. 네. 이건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1분 지난해 그러니까 3분기 같은 경우는요. 네. 3분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19년에는 한 6.8배였었는데 이게 한 7.1배로 확 증가를 했고요. 6.8배에서 7.1배. 네. 예, 빈곤율도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요. 네. 개선됐습니다. 좀 나아졌나요? 그때는 이제 2분기가 바로 이제 전 국민한테 이제 재난지원금을 줬었는데, 보편적 지급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상위 20%하고 하위 20% 그 비율을 보게 되면 6.9배였던 게 5.9배로 떨어졌었어요. 빈곤율도 그러니까 한 1%포인트가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1%는 전체 가게가 한 2,200만 가구가 넘거든요. 네. 그 중에 1% 되면 한 22만 가구가 됩니다. 빈곤율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예.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격차가 이렇게 크게도 벌어지네요. 단기간에 확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재난지원금을 다 소비하고 나니까 다시 3분기에는 또 다시 격차가 벌어졌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기, 이게 지원 방식의 차이죠. 네. 지원 방식이 3분기 같은 경우는 2차로 하면서 피해 업종들한테 그러니까는 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현금을 직접 지급을 했었잖아요. 선별 지급했죠. 네. 예, 선별 지급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준 돈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충분치 않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일부 임대료를 낸다든가 뭐 세금을 낸다든가 뭐 이런 데도 쓰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임대료는 그러니까 임대업자한테 들어와가지고 있을 때 많은 임대업자들은 그걸 저축을 할 가능성이 크죠. 돈이 안 돌지요. 네. 근데 이제 전 국민 같은 경우 줬던 경우 특히 이제 일정 기간 소멸성 지역화표를 줬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비를 순환시키면서 수입도 증가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을 순환시키는 효과가 바로 2분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지급을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예. 특히 이제 노인 빈곤율을 보게 되면 6%나 줄어들었어요. 6%.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2분기 엄청난 수치죠. 네. 예. 물론 그러니까 단기간이긴 하지만, 네. 예, 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5세 넘는 순간에 10명 중에 한 4명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든요. 네. 현실이. 근데 이게 한 37%가 쭉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인당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나눠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게 단기간이라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해요. 물론 단기간이라도 이렇게 되는 게 어디냐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좀 줄여 나가야 될 텐데. 예. 그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전 국민 주고 선별 주는 방식으로 이것을 하나의 정책을 두 개를 다 실험을 했는데 지원 방식도 네.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게 더 정의로우냐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봤을 때 전 국민 주는 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별 지원할 때 무슨 얘기 했냐면은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주자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가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거겠죠. 예.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양극화가 더 이제 개선된 게 전 국민에서 줬던 방식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훨씬 더 그러니까 효율적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영업자들한테도 그게 더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잡히니까요. 네, 보편 지급이. 예,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그냥 이렇게 현금으로만 계속 주게 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네. 영업을 못하는 동안은 계속 줘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소비를 해가지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게 자영업자들한테 도움되는 측면도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좀 이제 좋은 하나의 저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요. 네. 좋은 정책 실험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양극화 문제가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진정이 되더라도 이게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농업사에서 산업사회로 갈 때 그러니까는
과거 농업에 적응하며 살던 사람이 잘 적응을 못하듯이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 비대면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기업에 그러니까는 이 조직이나 고용관계 다 그런 식으로 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하게요. 네. 그럼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적응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경제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진정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확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폐업했던 사람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문 여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한번 폐업한 사람이 다시 문 여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구가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모든 사람이 또 타격받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양극화를 줄이는데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보편적 예. 지급을 통해서 그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걸 조금은 완화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 말씀하신 게 보편 지급. 정부의 부담을 가지 않는 한에서 85조까지 가능하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이게 좀 파격적인 이야기라서 이 부분을 예. 조금 더 여쭤볼게요. 85조라는 기준은 정확히 예. 어떻게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경제가 안 좋으면 돈을 풀잖아요. 금리를 낮추고요. 네. 그렇죠? 그럼 그 풀린 돈이 이제 그러니까는 시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돌면서 그 중앙은행에서 공급한 돈의 몇 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시중에서 경제 활동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데 이 돈이 그러니까 지금 안 돌고 있는 상태이고 갈수록 도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풀어도 그게 돌지 않고 어딘가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만약에 공급했는데 그 돈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중은행을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20%는 신용대출을 이용을 못합니다. 네.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낮아서요. 네. 예.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풀어둔 돈이 이게 시중은행으로 들어갔다가 시중은행의 돈을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1등급에서 되게 6등급만 이용을 하는데 1등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금리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뭐냐면은 굉장히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해요. 네. 그분들은 그 대출 안 받아도 사실 자기 소득이 크기 때문에 소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은 대출 받아가지고 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다 투입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막상 근데 자기 소득이 부족해가지고 소비를 해야 될 사람들은 은행에 그 돈을, 은행들이 공급한 돈들을 이용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푼다고 해서 시중에 도는 게 아니라 돈을 그렇죠. 풀었을 때 오히려 그 돈을 이용해서 1등급이나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 그걸 투자를 해서 오히려 묻고 돈을 예. 돌 수 있게 하는 신용등급이 좀 낮은 사람들은 또 돈을 빌릴 수 없으니 돈을 푼 게 효과가 없고 이렇게 돌아가는 예. 거네요. 그래서 돈이 그러면 이제 적게 이게 돈이 잘 돌지 않으면요. 시중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급된 통화량은 별로 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의 영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물가라는 것은 돈이 얼마나 이제 빨리 들고 돈의 양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냐가 저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물가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물가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 범위에서 얼마까지 이걸 증가시킬 수 있는가 계산하는 게 85조라는 얘기입니다. 물가의 영향을 안 받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부담 안 갖고 이걸 했을 예. 때 큰 변화가 없을 때, 그러니까 뭐 빚이나 예.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없는 금액 한정이 85조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일부 정치권이나 지금 오늘 대통령도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하는 것을 네, 오늘 처음 언급했죠. 네. 예,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정부가 어쨌든 간에 그 돈을 이제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원을요. 네, 그 재원을 어차피 정부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국채를 발행한다 이게 85조를요. 네. 85조를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무이자로 한국은행이 인수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85조를 인수해가지고 금고에다가 한국은행 금고에다가 넣어놓게 되면은 이자 비용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무이자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85조가 만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또 새 채권 발행해서 연장시키면 돼요. 계속 끌고 가더라도 뭐 예. 무리가 안 되니까. 아니면 뭐 정부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그걸 갚아도 되는 것이고요. 네. 나중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그 85조를 가지고 85조를 그냥 은행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공급을 했으면은 이게 안 돌 텐데 네. 이걸 가지고 직접 그러니까 피해 계층들한테 주게 되면은 피해 계층은 그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그럼 되면 돈이 돌죠. 네, 돈이 돌면 뭐 나중에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나라에서 돈이 많아지고 그때 갚아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피해 계층들이 쓰러지기 전에 지원을 해줘야지만이 네.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 이거예요. 쓰러지고 나서 세우려면 다시 또 돈을 엄청난 막대한 양의 돈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되게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엔 견딜 때 내가 대출을 받아서 견딥니다. 네, 그러다가 안 되겠으면 자기 직원을 해고를 하죠. 그렇죠. 직원 해고가 안 되면 자기가 이제 문을 닫아요. 네, 그러면 자영업주하고 직원 둘 다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는 사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단기 공공 일자리라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요. 그럼 그건 돈이 아닙니까요? 그 돈이 더 많이 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는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예. 뭐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런 손실보장제나 이익공유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기금 조성 쪽도 얘기가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이건 다음 주 네. 이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고요. 라디오 오늘 2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소비자들은 집에서 편하게 택배를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최근 택배 노조는 과로사 대책을 마련하라며 설 이전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죠. 그러자 택배업계와 정부가 부랴부랴 협상에 나섰고 1차 합의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택배 노동의 현실과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 김광석 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이잖아요. 네네. 3주도 남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택배사들은 좀 바쁠 것 같은데 요즘 좀 어떠세요?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죠. 물량이 좀 더 많이 늘었고, 네. 택배가 가을, 겨울, 이제 추석 이후 설 전까지 좀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아, 추석이 지나고 설까지 또 계속 성수기군요. 네네. 그래서 이번 설은 지난 예년보다도 더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설이나 추석 때 택배량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엔 그것보다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군요. 네네. 이렇게 엄청난 양의 택배가 몰리면 참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설 명절을 앞두고 총파업을 예고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난주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됐고 합의 기구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건 과로사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분류 작업은 택배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또 분류 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8년 공짜 노동이었던 이 분류 작업에서 해방됐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보이던데 이번 합의 어떤 의미로 좀 보고 계세요?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륜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년 만에 분류작업에서 해방되는 것 자체가 네.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고강도 노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합의가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였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네네. 분류작업이 분류작업에서 해방됐다라는 표현까지 쓰실 정도로 분류작업이 택배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나 봐요.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다. 아침에 평균적으로 7시 정도에 출근하면 네. 늦을 경우에는 한두 시, 아무리 빨라도 뭐 12시 이렇게 되니까요. 네. 배송 시간의 거의 절반의 하루 일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고 봐야죠. 5시간 넘게 분류작업이 평균적으로 항상 매일 반복되던 일이었군요. 네네. 근데 지난해 10월에도요, 택배사들이 택배 분류 인력 증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네, 저희는 뭐 형식적이었다고 봅니다. 발표는 있었지만 네.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네. 뭐 개선된 것도 없고 뭐 갖가지 이제 핑계거리만 늘어놓고 국민들한테 이제 그 관로사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어려운 시기를 이제 택배사들은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쇼였다 이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택배 분류 인력 증원 약속했으니까 많이 사정이 나아졌겠지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군요, 현장에서는. 네네. 그러면 이 사회적 합의 기구가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도 좀 알려주세요. 작년 10월 각 택배사들이 과로사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까지 2020년도 1월부터 네. 10월까지 알려진 것만 16분이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네. 10월 달에 택배사들이 대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로도 올 1월까지 5분의 택배 노동자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네. 돌아가시거나 지금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계신 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과로사로 슬픈 운명을 좀 달리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노조에 가입된 분들만 나와 있는 건가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네. 그거보다 더 많을 걸로 예측을 하고요. 네.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이나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이 조합원은 거의 없습니다. 조합원 분들이 네. 아니시고. 네,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인입이 되거나 네. 저희가 파악해서 여론적으로 이슈화가 되신 분들만 산정한 거라서 알려지지 않은 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조가 파악을 한 것만 이거지 스스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더 많을 수도 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노동 시간에 대한 합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최대 작업 시간을 60시간으로 하고 하루 최대는 12시간. 또 네네. 오후 9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배송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밤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는 뭐 워낙에 합의가 됐더라도 현실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요. 이건 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국민적인 합의도 좀 필요로 해요. 뭐냐면 택배사들이 지키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사안이지만 네. 사실상 이렇게 당일 배송들을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업체나 물건을 받으시는 고객님들도 당일 배송을 다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결제를 하면 바로 오면 좋으니까요. 네. 네, 그런 환경 속에서 택배사들이 택배 노동자에게 당일 배송을 강요를 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지난 10월에 한진택배에서 밤 12시 이후에 심야 배송은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방책으로 10시 이후에는 배송기사들이 사용하는 어플의 사용을 금지시켰어요. 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제 대리점, 택배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대리점에서 10시 이전에 배송 완료를 찍고 그 이후에 배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일 배송을 무조건 해야 되니 일단 뭐 보여지기식으로 10시 이후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네네네. 10시에 모두 다 배송이 됐다고 체크만 하고 그동안 배송 못한 건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밤을 새서라도 해라.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오신 분은 일하시다가 쓰러지신 분이 새벽 4시, 5시까지 일했던 기록이 전산상에 남아있는 거죠. 밤을 꼴딱 세워서 네. 택배하시는 분들도 하루 일찍 나오시잖아요. 네, 아침에 통상적으로 7시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작업 시작이 7시. 그래서 네네. 늦어지면 몇 시까지 되는 건가요? 운 좋으신 분들, 네. 배송 구역이 좀 난이도가 낮으신 분들은 한 7, 8시 정도면 끝나겠지만. 아니, 운이 좋아서 7, 8시에 네. 끝나 12시간, 13시간 일을 하는 게 운이 좋은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대다수가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봐야죠.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하면 네. 잠은 언제 자고 휴식은 언제 취할지 참 택배 노동자분들의 힘듦이 이 정도였구나 알게 됐는데요. 근데 요즘 또 중요한 문제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택배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택배 요금 거래 구조 개선 방안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또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너무 네네.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개선 방안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어쨌든 이게 택배 산업이 성장을 많이 하긴 했는데 대형 택배사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네. 저단가 출혈 경쟁을 많이 했거든요. 물량 확보를 위한. 네. 그러면서 저단가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배송을 하는 택배 기사들에게 건당 수수료가 점점점 낮아지는 거죠. 택배비를 그러다 낮춘 게 배송 기사님한테 그게 피해가 갔군요. 다른 데서 줄어든 게 아니라. 네. 그 배송 단가, 이제 택배비 단가가 자체가 낮아지면 배송 수수료도 자동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수익을 올해 보존을 하려면 더 많은 양을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입을 유지하려면.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래서 저단가 출혈 경쟁 이제 그만해라, 택배사들이. 네. 그게 이제 택배요금 정상화에 관한 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객들이 지불하는 택배비는 2,500원인데, 네. 실제로 택배사들에게 유입되는 돈이 평균적으로 1,730원이에요. 네. 그러면 중간에 770원이라는 돈이 백마진으로 발송하는 업체, 물건을 파는 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포장비, 포장을 위한 인건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네. 그건 엄연히 포장비나 포장을 위한 인건비는 제품 원가에 들어가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네. 고객들이 지불한 2,500원 택배비를 전용하는 거죠. 이거는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그러네요. 물건값에 네. 당연히 포장값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택배비 2,500원에서 770원을 판매하는 분에게 간다니까 판매하는 분이 내는 것도 아니고 받는다고 하니까 이 구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분명히 고객들이 택배비로 지불하는 돈은 네. 택배사들로 들어가서 택배사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처우 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게 업체의 또 다른 수익 구조로 만들어지는 이게 불공정한 거래 구조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워낙 구조를 바꾸는 거라서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번 이제 분류 작업에 관한 내용이 사회적 합의국에서 1차 합의였다면요. 네. 설 이후에 이제 2월 17일부터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2차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잘 합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좀 필요한 사안이죠. 네. 택배를 빨리 받는 건 물론 좋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택배 노동자분들의 희생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배 노동자분들이요. 또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도 꽤 많다고 들어서요. 끝으로 네네. 좀 이번 기회에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늦어도 괜찮아 이런 챌린지도 있고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고객분들은 빠른 배송을 받으면 좋으시겠지만 그 택배 지금 현재 상황의 시스템상 택배를 배송하는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많은 서비스,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너무 많은 물량 때문에 네. 산업 구조가 또 인프라적인 부분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양해해 주시면 현장에 있는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좀 지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데도 사실 제가 택배를 시켜도 항상 굉장히 밝은 미소로 대해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들어서 좀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네, 응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 김강석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